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도중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단거리 미사일 등 3발을 연이어 발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중대 도발로 규정하며 강력 규탄했고 한미 군 당국은 미사일을 대응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 결의는 부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핵 기폭장치 작동 시험을 한 걸 탐지했다며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알렸습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은 핵무기 개발 등 군사행동을 예정된 수순에 따라 이어가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1년의 상황 이슈엔 한반도에서 정리했습니다. 지난 25일 오전 6시쯤 평양 근교에서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최고 고도 540km, 비행거리 360km. 우리 군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7형으로 일정 부분 발사 성공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6시 37분과 42분에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도 연이어 발사됐습니다. 북한은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들의 재원과 성격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상시 압도적인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ICBM 발사 뒤 4시간 20분쯤이 지나 현무2와 A-태킴스 지대지 미사일을 각각 한 발씩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공군은 화성 17형 발사 하루 전 북한의 발사 징후에 따라 F-15K를 동원한 이른바 엘리펀트 워크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도발 양태나 위협 수준에 따라서 이런 거기에 적절한 조치들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항상 준비를 해 나간다 이런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긴급 소집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미 전략자산의 적시 배치 등 확장 억제 실행력과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정부 명의의 별도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다.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과 일본 순방을 마친 바이든 미 대통령은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미는 외교, 국방장관과 안보실장 등이 각각 전화 통화를 하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추가 제재 등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현지 시각 26일 미국의 추가 제재안을 놓고 표결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China once again calls on all parties to exercise calm and restraint and calls on the US side to seriously reflect on its policy towards the DPRK. 중국과 러시아가 바이든 미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맞춰 연합훈련 형태로 전투기, 폭격기들을 우리의 방공 식별구역인 카디지에 진입시킨 다음 날 북한은 화성 17형 등을 발사했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에 북중러가 대응한 모양새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한이 지난 몇 주 동안 핵 기폭 장치를 작동 시험하고 있다며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전했습니다. 핵 기폭 장치에 대한 실험을 했다고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또는 풍계리 이외 지역으로 아마도 핵실험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장소, 그런 장소, 특정한 장소에서 실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핵실험이 벌어질 함경북도 풍계리에서도 갱도와 주변 건물들의 건설이 진행된 모습이 위성 사진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21일에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은 경제안보 등 여러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수준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 또 북한 비핵화 문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과 해법, 저희 남북의창이 인터뷰했습니다. 적어도 북한도 이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는다라는 인상을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게 아마 북한의 판단이었을 것 같고요. 근데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시점을 정상회담이 열리는 기간을 좀 피했다는 거. 한미 양국의 대북한 메시지와 정책이 완전히 강경한 쪽으로 확실하게 기울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도 미국과의 어떤 대화 분위기 그리고 대북 정책의 변화의 가능성을 염두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돌아간 시점이란 건 별 의미가 없었다고 봐요. 러시아 항공기와 중국 항공기의 그 카리즈 라인 침범 사건이 벌어지고 또 오후에 그 미사일 발사가 우리가 북한의 세 발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암묵적으로 뭔가 행동을 같이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죠. 제가 볼 때는 한미 양측이 다 얻을 걸 얻었다고 봐요. 일단 미국 입장에서 실물적인 걸 얻었죠. 경제적인 투자 분야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 경제 동맹이라든가 아니면 과학 기술 연대. 한국의 입장에서는 딱 그렇다고 해서 뭐가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 보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앞으로의 논의에 따라서 굉장히 확장될 수 있는 기반들이 많은. 이 관계가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대표적인 게 이번에 나타난 확장 억제 부분도 그렇고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은 어떤 지지율이 급속도로 추락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 정치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그 비즈니스 외교에 치중을 했고 그러다 보니 상무장관이 수행을 했지 미국의 그 블링컨 국무장관이나 오스틴 국방장관은 아예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외교안보는 어음만 발행하거든 걸 추후 협의하겠다. 이번에 2018년도 이후에 중단됐던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가 재가동되기 시작하였고 또 관련해서 정상회의에서 최초로 공동성명에 핵을 포함한 모든 가용한 방어수단을 동원해서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언급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 확장 억지력을 상당히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데 이 확장 억제라는 용어는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나온 말이고 또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해구산뿐만 아니라 미사일 방어와 같은 재래식 억제력도 미국이 제공해 준다는 이런 확장된 의미로 이미 한미 간에는 오래전부터 하나의 규범으로 확립되어 왔던 겁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보면 흡연구역이라고 있는데 연기를 피우는 건 담배기 때문에 담배 피우는 장소라고 분명하게 표현하자. 이렇게 간판 바꿔야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이죠? 미국한테 확장 억제 풀면 안 돼. 이렇게 막 자꾸 하는 뭐 소위 어떻게 보면 애걸복걸하는 것이 어떻게 놓고 보면 역설적으로 보면 한미동맹에 대한 의심, 그다음에 그 뭐라고 할까요? 확장 억제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우는 거라고 봐요. 우리의 무슨 미사일을 대응 미사일 날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이런 것들이 계속 에스컬레이션 되고 안보 딜레마를 만들고 오히려 우리 그 내부적으로는 안보 불안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중국 중심의 RCEP에도 우리는 가입하지 말아야 되고 뭐 미국 중심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경제 협력체에도 우리는 다 빠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한국이 완전히 중국에게 속국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고. 이 사드 배치 이후에 이 한중 관계에 있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 사실 경제적으로는 우리도 좀 아팠죠. 아팠는데 중국도 아마 알게 모르게 깨달았을 겁니다. 이 사드와 같은 사례로 인해서 경제 보복을 우회적으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중 관계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달았을 거고요.
저는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려놓은 프레임과 미국이 만드는 전략 속에서 IPF 그쪽에서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당연히 안 생긴다? 무조건 생겨요. 생깁니다. 그거로 인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경제 손실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미국이 보상해 주나요? 절대 보상해 주지 않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이 중국이, 다시 말해서 북한이 변화하도록 중국이 우리 방식의 변화를 그대로 따라오도록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저는 과도한 기대였다라고 봐요. 다만 중국이 한국하고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마냥 북한을 그냥 북한이 하는 도발적 행동을 놔두지만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미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중국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런 상황 방지해야 되겠죠. 북핵 문제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한 일부분으로 격화됨으로써 결국은 중국, 러시아가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전략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새로운 어떤 정세를 초래했다는 게 사실상 부작용입니다. 이제 아무리 핵과 미사일을 발사해도 유엔 안보리는 일체 결의안 통과가 어렵고 또 이제는 한미일 정도가 북한에 대응을 해야 되는 하나의 대응의 역량으로 이렇게 오히려 축소되는 것이죠.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상당히 신중한 도발의 어떤 정도를 보여준다면 이것은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정책의 스탠스를 바꾸어 달라는 그러한 메시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과 같이 우리가 예상해 왔던 그런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가 완전히 막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닐 수 있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북이 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중국이 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말이 더 틀리는 건 아니라고 봐요. 중국도 변하죠. 네, 북도 변해야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한미정상회담으로 놓고 보면 상대방의 변함만 강요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거지. 예, 내가 변하고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같이 변하게 하려는 노력과 전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고까지 하면서 코로나19 최대 비상방역 체제를 가동 중인 북한인데요. 그런데 코로나19 환자 발생 사실을 처음 인정하고 나서 불과 열흘도 되지 않아서 북한은 코로나19 확산이 감소세로 돌아섰다며 방역이 성공적인 것처럼 선전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4일엔 코로나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주장대로라면 북한의 코로나 치명률은 0.002%, 우리보다 수십 배 낮은 수준인데 이게 과연 그럴까 의문이 남습니다. 북한은 이게 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빠른 판단과 실행력 덕분이라며 코로나19 사태 완전 극복을 위해 충성과 결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민 동요나 불만이 나올 법한 코로나 비상 상황을 김정은 위원장 지배체제 강화에 역이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클로즈업 북한에서 짚어봅니다. 지난 21일 정치국 협의회가 진행된 북한 노동당 본부 청사. 마스크를 쓰지 않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치국 상부위원 등 북한 최고위 간부들이 모인 자리였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건 김정은 위원장뿐. 최근 북한 매체들은 이렇게 마스크를 벗은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17일 정치국 상부위원회 회의와 22일 현철의 국방성 총고문의 발인과 연결식 때도 김 위원장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불과 며칠 전 평양 약국을 시찰하며 마스크 2장을 겹쳐 쓴 것과 대비를 이루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이런 모습을 통해 방역 정책에 자신감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실제 북한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적인 전파 상황이 점차 억제되어 완쾌자 수가 날로 늘어나고 사망자 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등 전반적 지역들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하여 평가했습니다. 24일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지난 5월 23일 18시부터 5월 24일 18시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유혈자 수는 11만 5,970여 명입니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2일 코로나19 발병을 공개하고 열흘도 안 지난 21일 억제와 관리에 성공했다고 하는 북한. 과연 신빙성이 있을까? 현재 북한이 가장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는 방역 조치는 격리와 봉쇄다. 전국의 모든 시군들에서는 자기 지역을 철저히 봉쇄하고 판을 끼만한 호점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발열 증상이 있는 사람은 자택 격리하고 약품과 식료품을 배달하는 모습은 우리의 초기 방역 시스템과 비슷하다. 동별로 100명 정도 봉사대를 조직해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식량, 남새, 땔감을 비롯한 물품들을 전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력한 격리 봉쇄 조치의 진짜 이유는 치료제 등의 의약품은 물론 검사 장비까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If they're reporting 350,000 people with fever, how many more are there who are infected but are not symptomatic, and if they're walking around? And so North Korea is doing the right thing, which is a nationwide lockdown. Lockdowns work. 봉쇄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할 수는 있지만 한편으론 주민들의 고통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방역 일꾼의 인터뷰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우리 구역은 다른 구역과 달리 인구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힘들지만 우리가 힘껏 내려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방역 조치 중 눈에 띄는 부분은 군인들의 전격적인 투입이다. 정비서동지께서는 인민군대 군의 부문에 강력한 역량을 투입하여 경량시 안에 의약품 공급 사업을 즉시 안정시킬 때 대한 특별 명령을 하달하셨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의약품 불균형 문제를 겪은 북한은 군인들을 총동원해 24시간 공급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마음이 든든해지고 가슴이 막 뭉클해지고 오빠 같고 내 동생 같고 진짜 여기 군인 동지들이. 일반 약국은 물론 가정집까지 찾아가는 군인들의 모습은 각종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전하고 있다. 우리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인민군대가 좀 제일이고 난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한 군인들이 약품 보장은 물론 환자들의 상태까지 직접 살피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벌써 인민들이 맨 처음에 파라센타몰이나 이거 항생제 찾을 때는 국성기입니다. 근데 여기 벌써 인민들이 안공항이나 기침모지약 이런 이거 찾는다는 그 자체가 회복기 들어갔습니다. 위생 방역소에서 근무했던 의사 출신 탈북민 최정훈 씨는 북한의 취약한 의료 체계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니까 의료진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상비약이라는 게 사실 대중약입니다. 열나면 해열제 먹고, 기침 나면 무슨 진해제 먹고, 아무튼 이런 건데, 그거는 무슨 의사가 보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정은이가 최고 사령관으로서 북한 군을 이제 이끌어가지고 코로나 방역을 제대로 대응했다. 아마 이런 걸 좀 하려는 시도를 볼 수 있죠. 군 병력을 대규모로 투입한 만큼 또 다른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He's mobilized the military, 1.2 million military. That says something very dramatic about the need for the military to be engaged as a lead institution in
imposing and enforcing this lockdown and the quarantining that is supposed to happen, it's entirely unclear if the military will be protected in any form against the outbreak. It's entirely unclear. 현재 북한은 발열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나 치료보다는 후유증 치료를 위한 민간요법 선전에 더욱 치중하는 모습이다. 팥뿌리를 5개 내지 7개를 무려 달여서 한 번에 마시고 생강을 강판에 갈아서 작은 술잔으로 반잔 정도 그리고 즙을 내서 잠자기 전에 마시면 열 내리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정들에서 부항을 붙일 수 있습니다. 완치자들도 민간요법으로 효과를 보았다며 적극 나서고 있다. 생강탕 좀 이렇게 끓여서 그 좀 마시고 그다음에 저기 도움을 그냥 마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금물 함수도 계속 하면서 그냥 치료했더니 다른 깨끗하게 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이 일정 부분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코로나19의 실질적인 치료법은 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거 가지고 오미크론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료가 되냐 하는 건 아직까지 무슨 과학적인 실험이 없잖아요. 우리가 왜 임상 실험을 합니까? 약을 개발해서. 그런 걸 확인하고 확인이 되면 써도 되죠. 근데 아무튼 북한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당장에 뭐라도 해야 되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자. 뭐 이래서 하는 거지 직접 치료가 아니잖아요. 국제사회 역시 북한식 방역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재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북한도 백신 접종을 비롯한 국제 기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I think pills, the Paxlovid and diagnostics, I think make sense urgently because people are already in the hospital. But at the same time, we should have a medium or longer term plan to provide vaccine. 북한은 봉쇄와 격리, 대규모 군 투입 등을 명안, 천리해안이라며 김 위원장의 방역 성과를 추켜 세우고 주민들의 단결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은의 리더십에 대한 자화자찬식 홍보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더 이상 사망자가 증가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통계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격리 봉쇄를 하지만 보건의료시설이 취약한 북한 입장에서 이 사망률이 0.0029를 보인다는 것은 통계 조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혈자가 발생해서 치료자가 늘어가는 것은 지도력의 발휘고 그것은 노동당의 성과라고 홍보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죠. 김정은 위원장이 대동난이라 할 만큼 초긴장했지만 지금으로선 급한 불을 끈 것으로 보이는 북한. 그러나 국제사회의 지원을 외면하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와 방역 방법을 고수한다면 언제건 다시 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의 TV나 신문들은 요즘 미사일 발사에는 침묵하면서 대신 코로나19 예방과 치료법을 소개하는 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코로나 감염과 사망률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다 보니 어린이들이 약을 먹을 땐 이렇게 해라 하는 어린이 복약법을 강조해 안내하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소금물을 만드는 방법은 물이 담긴 유리컵에 소금을 가득 붓습니다. 소금물로 입안을 헹구면 목 아픈 데 효과가 좋다면서 코로나19 감염으로 나타나는 가래를 없애는 방법을 소개하는데요. 사람들은 대체로 감기를 앓거나 전염병을 앓을 때, 다시 말해서 세균이나 비루스에 감염되었을 때 목 안에 가래가 많이 차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치료법도 소개했는데요. 어린이들이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에 잘 감염되지만 대다수 경우 경하게 경과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감염증을 제때에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른 기침을 할 때는 약초 우린물과 기침약을, 고열에는 해열제를 쓰라고 권합니다. 또 어린이 몸무게에 따라 복용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구체적으로 안내해서 눈길을 끄는데요. 실례로 몸무게가 15kg 나가는 어린이라면 150 내지 225mg 정도,
이 어른이 먹는 이 500mg 알약의 3분의 1 또는 절반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방송에서 어린이의 복약 지도에 힘쓰는 이유는 뭘까요? 북한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중 상당수는 약물 부작용이 원인이라고 밝혔는데요. 사망자 중 10살 미만 아이들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이례적으로 높은 만큼 어린이의 복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열성 전염병을 앓는 어른들 속에서 치료를 잘 하지 못했거나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어른들 속에서 폐렴을 경과하는 어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노동신문은 어린이를 위한 코로나 치료 안내 지도서도 공개했습니다. 체온에 따라 중증도를 분류하고 해열제를 쓸 때는 6시간 간격을 두라는 등 정확한 복용법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영양 상태는 좋지 않고 입원이나 치료도 힘들다 보니 제대로 된 복약 지도를 통해서라도 코로나에 따른 어린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평양 외곽에서 구석기 시대 인류 뼈조각 등을 발굴했다. 개성에서는 고려 충렬왕의 무덤을 발견해서 유물을 발굴했다. 최근 북한이 전한 소식들입니다. 코로나19 비상시기에 이런 뉴스는 북한에서는 어떤 의미가 담겼을까요? 또 이번에 발견한 유적, 유물은 어떤 것들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6개의 두개골 조각과 작은 어금니 하나. 김일성 종합대학 연구진들은 2만 3천여 년 전에 살았던 30대 여성으로 추정했는데요. 지난 시기 강동 일대에서 많은 유적들이 발굴되었지만 그 인류 화석이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1993년에 발굴한 단군능과 같은 지역이라 수십 년간 유적 발굴 사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야생동물을 비롯한 수백 점의 화석을 찾아냈지만 이번 성과는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인류 문화의 여명기부터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창조해온 지역이라는 것을 밝히는 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개성에서 고려시대 충렬왕의 무덤을 새로 발견했다는 소식도 잇따라 전했습니다. 무덤 바닥에서는 벽화 조각과 금도금한 철 제품도 함께 나왔다는데요. 고려나 구석기 유적들은 북한에 그동안 많이 발견된 바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것을 비학술적인 것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개성 지역은 남북이 12년간 8차례에 걸쳐 함께 유적을 발굴한 곳이기도 합니다. 만월대에서 고려 건물터 40여 동과 금속 활자, 도자기 등의 유물을 약 18,000점 찾아냈는데요. 아쉽게도 2018년 이후 공동 발굴은 멈췄지만 북한은 자체적으로 유적 발굴에 힘쓰고 있는데요. 역사 발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북한의 정체성이라든가 정통성, 역사성들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어떤 결집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 유적 발굴 소식을 전하면서 고조선과 고구려 문화를 계승한 우수한 민족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6.25) 전쟁 때 전사한 우리 국군이 16만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발굴된 유해는 13,000여 구에 지나지 않고요. 13만여 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투가 치열했던 전국의 38개 지역에서 전사자들의 주검과 유해를 찾는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하영 리포터가 그 현장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흔히 고지전이라고 하죠. 6.25 전쟁 당시 산 하나라도 더 탈환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강원도 양구의 유해 발굴 현장을 취재하고 왔습니다. 네, 뭐 그런 현장을 보면 가슴도 좀 먹먹해지고요. 또 뭐 나라 사랑 이런 것도 좀 느끼게 될 것 같은데 현장에 간 날 발굴된 유해가 있습니까?
네, 전사자들의 유골, 그리고 당시 국군이 사용했던 유품들도 발굴됐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현장을 찾은 청소년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전사자들의 희생을 보면서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6.25 전사자 유해 발굴 현장, 함께 보시죠. 펀치볼이란 이름이 붙은 강원도 양구의 한 마을. 6.25 때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이곳을 취재하던 외국 종군 기자가 펀치볼, 화채 그릇처럼 생겼다고 해 부르면서 유래했다는데요. 험한 산세를 자랑하는 대우산에서는 고지 탈환에 나섰던 많은 군인들이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전사 기록에 의하면은 아군 185명 전사, 그다음에 741명 부상, 그리고 20여 명 실종자가 발생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반대로 적은 약 4천여 명의 사상자와 포로 55명을 포획했다고 전사 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이 조금씩 풀리면서 겨우내 멈췄던 유해 발굴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당시 사용했던 유품들도 세월의 흔적과 함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일단 이렇게 통조림 같은 경우는 옛날에 시레이션이라고 전투 식량 같은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많이 나와가지고 일단 제일 구별하기가 쉽고, 건전지도 이렇게 함께 모으는 중입니다. 대우산 발굴 작업은 올해로 4년째. 지금까지 20여 구의 유해가 발굴됐습니다. 여기는 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전면 발굴을 실시한 지역인데요. 19년도에는 한 15구 정도 유해가 나왔고, 20년도에는 약 7구, 그리고 작년에 1구의 유해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유해에 손상이 갈까 작업 현장에는 긴장감이 흐릅니다. 땅을 파다 보면 그 유해들이 완전 유해보다는 점유해라든지 부분 유해, 그리고 유품들의 파편이 많이 나오는데, 최대한 섬세하게 작업을 하면서 온전한 상태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군 장병들이 전사자들의 유해를 조심스럽게 발굴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발굴된 유해 중 극히 일부만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발굴 작업 중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유해가 발견됐는데요. 산산이 부서진 뼈 조각들은 전쟁의 참혹함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두개골 및 상하골, 우측 쇄골 및 견갑골, 그다음에 늑골 및 척추 골편 일부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우측 상안골, 그리고 우측 요골 및 척골, 이렇게 오른쪽에 해당하는 팔뼈 일부가 나온 상태입니다. 지상에선 치열한 전투를 벌였지만 땅속에 묻힌 유해엔 적군과 아군이 따로 없습니다. 무명 전사의 뼈를 보며 발굴에 참여한 장병들의 마음도 숙연해집니다. 저희 또래 때 이제 전쟁에 나가서 참여하게 되신 분들인데, 지금 저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라서 최대한 숭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해는 신중한 발굴 작업과 감식을 거쳐 아군인지 판정받습니다. 하지만 인식표가 없거나 대조할 수 있는 유전자가 없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는 유해도 상당수입니다. 거의 대부분 유전자 대조를 통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 본인이 전사자의 가족인지 잘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3,000구의 유해를 발굴을 하였지만 192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 2%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수에 해당이 됩니다.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유해들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중앙감식소에 모시는데요. 산성화를 막기 위해 중성지 종이상자에 담겨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유해 발굴 현장. 땅속 깊숙이 묻혀있는 참전 용사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이곳을 찾은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남북한 출신의 학생들인데요. 평화의 소중함을 느끼기 위해 참여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얼마나 전쟁이 거셌고 위험한 것이었는지
알 수 있고요. 발굴해낸 유품들을 보면은 정말 거셌구나, 이렇게 전투가 정말 힘들었구나, 정말 마음이 정말 감사하고 또 착잡하고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들고요. 발굴된 유품들에 대한 설명을 듣는 청소년들. 감식관들에게 궁금한 점도 묻습니다. 오랫동안 이 일을 하신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어떤 것이었나요? 재작년에 이제 저희가 이제 포항에서 경주 안강 지역에서 발굴을 했는데 바르게 묻혀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품을 보다 보니 신발이 이제 스니커즈와 같은 걸 신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랄까 전투화를 신은 게 아니죠. 근데 이제 나중에 감식을 해보니까 18세 미만이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인식표도 없고 그래서 가족을 좀 찾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봤던 장면을 현장에서 직접 본 학생들은 전쟁의 참혹함과 무서움을 깨닫게 됐는데요. 특히 북에서 온 학생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누군가의 희생을 딛고 만들어진 것을 깨닫고 새삼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겨 봅니다. 북한 사람들도 여기 와서 이렇게 뭐 6.25 전쟁 때 싸워가지고 이렇게 희생하신 분들 그러니까 유물이나 그 유해나 볼 수 있으면 그 사람들도 이렇게 아픈 전쟁이 있었구나, 6.25 전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묻혔구나 라는 생각을 2000년 4월 처음 시작돼 올해로 23년째를 맞이하는 유해 발굴 사업. 2018년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남북이 공동으로 유해 발굴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공동 발굴 작업은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하루빨리 남북 관계가 개선돼 전장에서 산화한 선열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길 바라봅니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의 한 구절인데요. 진달래꽃이 흐드러지는 그 영변에서 북한이 농축 우라늄 등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정황이 위성사진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시가 흐르던 자리에 핵무기라니 이게 될 일이겠습니까? 네, 북한의 유치원생 어린이가 자기 키보다 더 커 보이는 기타를 들고 연주를 하는데요. 재능이 대단합니다. 공명은 기럭기럭기럭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상 전해드리면서 오늘 남북의 창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만 빼줄래?